누군가 무엇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노후 빙하기는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올바른 투자 방향과 한국 증시의 특징 및 현 상황을 알아본 후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비법이 아닙니다. 떡상할 종목을 알려드리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비법도 없습니다. 뛰어난 지능이나 재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사기도 아닙니다. 업무 시간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퇴직연금도 결국 주식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개별 종목의 투자 방식과는 다릅니다. 리딩방이나 누군가 찍어준 종목으로 1억 천금을 노리는 방식도 전업투자자나 전문가들의 복잡계 투자 방식도 아닙니다. 직장인의 투자는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책과 인터넷에 나와 있는 투자의 단순한 원칙과 지식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 잘 모를 뿐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 지식과 경험을 꾸준히 단련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단한 심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결국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집니다.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면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금융자산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 거시경제, 지정학적 이슈, 정부 정책과 직접적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 산업과 기업을 분석할 수 있어야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투자를 할 때 금융제도를 활용하고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며 리밸런싱 전략을 적용하여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8가지 금융시장의 원리를 이해하면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하나하나 배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차트는 매일매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러한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가격이 잠깐 오르내리는 것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기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유럽 투자의 아버지 앙드레아 코스톨라니는 주가의 변동성을 주인과 강아지의 산책과 같다고 재밌게 비유하였습니다. 주인이 산책하는 동안 강아지는 주인과 나란히 가기도 하고 때론 앞서기도 뒤처지기도 합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앞뒤로 미친 듯이 뛰어다녀도 결국은 주인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주가는 아무리 변동성이 심해도 결국 기업의 내재 가치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대개 한국 증시의 특징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 더 딥, 즉 상승과 조정의 등락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을 때 미래의 우상향을 예상하며 종목을 사들이고 시장이 회복할 때 수익을 내는 저가 매수 혹은 저점 매수 전략을 바이 더 딥 전략이라고 합니다. 한국 증시의 특징 두 번째는 박스권 장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성장 기업들이 모여있지만 IT 버블 이후 주가가 일정한 가격폭 안에서만 움직이고 그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폭이 마치 네모난 상자 안에 갇혀 오르내리는 형태를 취해 박스권 장세라고 부릅니다. 앞서 설명한 코스피 차트도 삼성전자가 2000년대 초반 스마트폰 혁명과 메모리 반도체 확장기로 박스권을 한번 돌파하기는 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간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이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평가의 이유는 대표적으로 지배구조, 주주환원, 낮은 ROE, 금융제도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일어나게 하는 원흉은 바로 상법입니다. 한국의 상법에는 회사와 주주가 아닌 회사를 위해서만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주주들의 피해가 가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4년에 금투세를 폐지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올해 상법이 개정되며 한국 금융시장의 저평가 해소를 위한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24년 미국 증시가 급등하고 이후 전세계 증시도 반등할 때 한국만 급락하였습니다. 미디어에서는 한국 증시의 만성 저평가로 인한 것이라고도 하지만 한국 증시 시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의 업황이 좋지 않아 지수를 끌어내렸고
여기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반등 시기도 늦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홀로 박살났지만 올해 한국 증시 특히 한국의 유망 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5가지입니다. 첫째, 한미 지정학적 수혜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은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1,000조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상법 개정과 함께 본격적인 주주가치 제고의 잠재적 원동력입니다. 셋째, 한국 증시의 저평가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증시보다 더 큰 하락을 겪었습니다. 넷째, 세제 혜택이 큽니다. 미국 주식 투자는 양도소득세 22%와 배당소득세 15%를 부담해야 하지만 한국 증시는 비과세이며 개인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유동성입니다. 한국 정부는 내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 및 산업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예적금 비중은 향후 증시로 유입될 잠재적 유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4년 12월 S&P 500의 PBR은 25배를 넘겨 고평가 영역이었고 작년에 이미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 비중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익률의 상승을 이어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지점은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고평가 영역의 투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 증시는 25년 4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는 재료를 찾아 폭락하였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마저 미국 시장에 취해 있던 24년과 같은 칵테일 파티는 조심해야 합니다. 올해 아직까지 높은 PBR에 미국보다 한국 증시가 강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증시에서 유망산업을 찾아 투자하는 용기를 가지면 시장보다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자신의 저서 월가의 영웅들에서 칵테일 파티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역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던 24년 연말 칵테일 파티에 들어섰고 절정에 오르기 전에 미련 없이 파티를 떠나야 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에는 안전마진 이론이 나옵니다. 담배꽁초 투자라고 불리며 바닥에 버려진 불 꺼진 담배꽁초처럼 사람들의 아무 관심도 못 받고 주가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주식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하락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담배꽁초와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한국의 유망한 산업과 기업을 찾는다면 투자 마진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24년 한국 증시는 홀로 박살났지만 한국의 유망 산업들의 주가는 1년 이상 대세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5년 한국 증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으며 25년 업황이 좋은 섹터의 주가는 더더욱 강한 상승을 이어갈 것입니다. 저평가받고 있는 한국 증시의 악재의 소멸과 호재의 등장만이 남았습니다. 증시의 수급이 돌아오는 시기에 유망한 산업을 분별해낼 수 있다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증시 투자를 넘어 올해 업황이 좋은 한국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평소에 꾸준한 공부만이 자산 증식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투자의 지혜를 길러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성공하는 금융투자 한국퇴직연금 DC형 100만장자 매뉴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C형 운용의 핵심인 2025년 한국 유망산업 전망을 통해 ETF 투자 로드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퇴직연금 투자에 대한 사고의 확장과 투자 방향성을 찾으시고 더불어 좋은 투자 시기도 모색해 보시길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퇴직연금 DC형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아봄으로써 투자 공부를 위한 마인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DC형 계좌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제도와 대표적인 3가지 투자 포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C형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ETF를 어떻게 공부하고 운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투자를 해야 하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DC형을, 개인 사업자라면 IRP를 왜 다른 금융투자보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직장인들은 약 50세에 퇴직하게 되고
퇴직 시기의 절반 혹은 그 이하의 연봉으로 약 72세에 최종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이 많은 시기에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축적한 자산으로 은퇴 이후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퇴직연금 DC형 투자의 핵심입니다. 통화량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물가는 상승하므로 현금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돈을 추가적으로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한 돈의 가치의 하락을 투자를 통해 지켜내야 합니다. 10년 전 1억을 투자했다면 현금은 그대로 1억이지만 다양한 자산들은 엄청난 가치의 상승을 일으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자율이 10%가 넘고 치킨집 창업 성공과 부동산 불패가 가능한 고성장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저성장 고착화 시대에 이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현 시대에 맞는 노후 준비를 위한 올바른 인지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노후 준비가 매우 부족한 것은 소득 대체율로 나타납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돈을 벌 때의 소득에 비교한 은퇴 후 소득 비율입니다. 일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사업 파이프라인이 없다는 가정하에 노후 기간 동안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3층 연금 보장제도에서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월 수령액이 매우 작고 현 기준 35세 이하의 국민들은 기금 고갈로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할 정도입니다. 중견기업 평균 연봉 기준 무려 40년을 근속해야 국민연금 150만 원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연금은 그나마 최근 5년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체 연금에서 비중이 가장 작고 특히 노후 준비의 핵심인 퇴직연금은 OECD 권고치 대비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는 한국의 소득 대체율을 우리 스스로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금융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는 개인연금저축, IRP, ISA, 퇴직연금 DC형 4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운용해야 하는 4가지 계좌 중에서 한국 노후 빈곤의 해결책인 퇴직연금 DC형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경우 IRP로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금융선진국과 한국의 소득 대체율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이자 한국 정부의 연금개혁을 위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의 투자 혜택과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올바른 금융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과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밸류어 프로그램 2024년 한국의 세계 최대 채권 지수 WGBI 편입 민주당 당론으로 상법 개정 추진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ISA, IRP, 개인연금저축, 청년도약 계좌 등 금융투자 혜택 지속 확대 2025년 대체거래소 출범 2025년 금융과 경제생활 금융 과목 첫 도입 등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강력한 금융정책 추진과 함께 국민들이 금융제도를 통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노후 준비를 위한 핵심 대안인 한국 퇴직연금 DC형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으로 나누어집니다. DB형은 회사에 퇴직금을 맡기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한 이미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DC형은 내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여 최종 손익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흔한 연금 백만장자들은 증시가 아무리 불안해도 연금만큼은 깨지 않습니다. 미국, 호주,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과 관심도 모두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10년간 미국 퇴직연금 제도 401k의 주식형 투자 자산 비중은 81%에 이릅니다. 대부분 S&P 500과 같은 미국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상품에 입사부터 퇴직까지 장기 투자하여 올타임 연 평균 10% 이상의 수익률로 복리의 마법을 통해 연금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C형을 운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취업 시 필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미국은 공교육 과정 및 퇴직연금 투자를 통해 자산관리 및
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퇴직연금 DC형을 무관심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 편중으로 순수 주식 비중은 약 2% 정도로 최근 10년간 운용 수익률은 2.07%에 불과합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고 그마저도 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는 동안 중도인출로 사용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의 투자 개념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다수가 기형적인 금융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선진화될수록 펀드, ETF 상품의 비중이 늘어나는데 반면 한국은 개별 종목과 가상화폐 같은 초고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한국 증시는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의 거래 금액이 한국 증시의 거래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정도입니다. 한국 퇴직연금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DC형에 꼭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퇴직연금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24년 위험자산 투자가 상승하는 원년이었습니다. 하지만 DC형의 90% 이상, IRP의 70% 이상을 여전히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묻어두고 있어 질적으로는 아직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C형 아무도 안 하는데 DB형이 더 유리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ETF S&P 500에 묻어만 놔도 DB형의 약 1.5배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임금 상승률 6%의 세전 초봉 3,600만원, 순수 연봉 적용한 연차별 퇴직연금 DC형 시뮬레이션입니다. S&P 500 역사적 평균 수익률인 연간 10%를 적용하면 DB형의 1.5배, 연간 20% 수익이면 7억 3천, 25%면 12억, 30%면 22억으로 복리의 마법에 의해서 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니거나 DC형 투자를 못하는 회사에 다닐 경우 IRP를 통해 개인 퇴직연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월 75만원씩 연수익률 단 7%로 은퇴할 때까지 30년을 투자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원금이 약 7천만원이 7억이 되고 IRP 세금 15.4% 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9억 5천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연금 DC형은 직접 운용이 가능한 목돈이면서 ETF를 통해 강제로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가 되며 연간 적립금으로 분할 매수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위험자산 70%까지 투자 가능하고 위험한 파생상품은 불가능하며 특정 사유 없이는 현금화하지 못하는 등 금융계좌들 중에서 안전한 투자를 유도하는 보수적인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핵심 원칙을 강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설계해 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퇴직연금 DC형의 주식 투자 비중은 발표된 자료상으로 단 2%에 불과합니다. 2025년 현재는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으로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약 5%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퇴직연금 DC형 투자자 5%가 되어 미국의 퇴직연금 401K처럼 퇴직연금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 나오는 금융상품들은 DC형 투자 설명을 위한 교육 목적의 예시 자료이며 모든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연금 DC형이 왜 투자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C형 안전자산 투자입니다. DC형은 안전자산 30%와 위험자산 70%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고 주식 비중 40% 미만의 펀드를 포함합니다.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이지만 반대로 투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낮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퇴직연금 투자는 필수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30%의 의무화는 오히려 수익률 높이는데 방해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TF 투자가 불가능한 안전자산 30%의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자산 30% 상품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상품인 TDF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TDF란 주식과 채권 비중을 은퇴 시점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자산 배분 펀드입니다. TDF 핵심은 안전자산이지만 주식 비중을 80%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형 펀드로 1년에 한 번씩 갱신만 해주면 됩니다. 투자 초반에는 주식 비중 80%로 시작해서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이 늦는 TDF는 주식 비중이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TDF를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운용사, 투자처, 레퍼런스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한투와 티로우프라이스의 합작 TDF 상품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운용사를 선택한 이유는 성장주 투자에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가진 티로우프라이스라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운용하는 점이 저의 투자 스타일과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2060 상품을 선택한 이유는 은퇴 시점이 가장 늦은 상품이라서 주식 비중 80%를 유지하는 기간이 가장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처에 있어서 특정 국가가 아닌 미국과 이머징 국가들의 고른 성장주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운용기간 동안 S&P 500의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DC형 안전자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DC형 70%를 차지하는 위험자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 투자의 성공은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험자산 70%의 ETF 운용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DC형 위험자산의 기준은 주식 비중 40% 초과 혼합형 펀드, ETF를 말합니다. ETF 투자는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트폴리오 설계를 더해 리스크를 관리하면 장기 투자에 적합한 방식이 됩니다. 특히 성장 추구형 투자 스타일은 ETF 중심의 전략과 잘 맞으며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직장인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F 투자를 위해서는 산업 ETF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한국의 산업별 적정 PER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섹터의 적정 PER을 필수적으로 파악해 두시고 이를 기준으로 업황과 모멘텀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 크게 경기방어 섹터, 경기민감 섹터, 성장 섹터로 나뉩니다. 경기방어 섹터는 경기 침체 시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민감 섹터는 산업의 사이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성장 섹터는 주가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며 첨단 산업일수록 PER이 높습니다. 각 섹터가 어떤 모멘텀에 의해 증시와 상호작용하는지 직접 투자하며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유형별 ETF가 있지만 퇴직연금은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ETF와 미국 지수 투자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을 투자하기 위한 배경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DC형 ETF 투자 방법을 세 가지 포맷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맷, 공부할 생각은 없지만 투자는 하고 싶다면 미국 인덱스 ETF에 5월 적립식 기계적 매수를 통한 장기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포맷,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지만 꾸준히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싶다면 바닥에서 횡보 중인 안전마진 상태에 구조적 성장 산업 ETF를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하는 장기 투자 방식입니다. 세 번째 포맷,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당해년도 유망한 산업의 ETF들을 찾아 분산 투자하며 적절히 리밸런싱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포맷이 DC형 투자를 위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맷은 가장 많은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가장 쉽고 단순한 위험자산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국 인덱스 지수 S&P 500을 추종하는 ETF는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 정도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함으로 주가의 변동성과 상관없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동일한 금액으로 은퇴할 때까지 기계적 매수를 하는 장기 투자 방식입니다. 미국 증시에 기계적으로 월 적립식 투자를 하는 첫 번째 포맷에 적합한 미국의 대표적인 인덱스 ETF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성장주가 모여있는
나스닥 100 추종 ETF인 QQQ가 있습니다. 적당한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를 원한다면 S&P 500을 추종하는 VOO와 SPY ETF가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중심인 반도체를 유망하게 본다면 SOXL ETF가 있고, 월마다 배당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배당 성장주를 추종하는 슈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기 투자에 유익한 정보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미국 ETF 장기 투자 전문가인 슈페TV와 연금저축 전문가 서대리TV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포맷은 인덱스 투자가 아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성장 산업에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ETF가 변동성이 더 크고 매수하는 시기에 따라 수익률 차이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성장 산업의 불멸의 테마는 AI,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양자 컴퓨터, 바이오 산업 등입니다. 우리가 이번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술의 발전이 끝이 없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싸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적 성장 산업의 ETF 차트가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거나 큰 조정을 받아 주가가 내려앉아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집합니다. 부족한 지식과 경험으로 한 번에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안전 마진에 있는 구조적 성장 산업의 ETF를 장기적으로 모아간다면 결국에는 안전하게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맷은 포트폴리오 설계와 리밸런싱 전략을 구사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1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공부를 한다는 전제로 투자해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유망 산업에 분산 투자하여 특정 산업의 리스크에도 대응해줘야 합니다. 매수한 포트폴리오의 조정을 받고 있는 ETF가 있다면 수익을 낸 ETF를 매도하고 조정을 받는 ETF를 분할로 리밸런싱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일부는 보유하고 일부는 조정을 받은 ETF에 추가 매수를 하여 평단가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산업의 변동성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ETF 비중을 늘렸다 줄이는 과정을 반복해 나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ETF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인 세 번째 포맷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맷은 운용 난이도가 높고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투자의 지혜는 경험과 더불어 평생 나의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엄청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포맷을 시작하기 전에 현 증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인 트럼프 테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야흐로 트럼프 시대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트럼프라는 테마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년 4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세계 증시는 시스테믹 E급의 폭락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외부 리스크에 의한 하락이지 산업과 기업의 펀디멘털에 따른 하락이 아니므로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 원래 가치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다시 세계 증시가 정상화되는 시점에 트럼프 정권 수혜 분야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지정학 전략 산업인 AI, 반도체, 방산, 조선, 원자력, 암호화폐와 제2의 권력자 일론 머스크의 수혜 산업인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전통에너지 산업, 금융 유동성 확장에 따른 금융 및 핀테크 산업, 관세 영향을 덜 받는 소프트웨어 및 바이오테크 기업, 감세 수혜를 받는 중소형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금융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을 위한 퇴직연금 DC형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인 세 번째 포맷, 위험자산 ETF 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유망 산업 ETF 발굴입니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알기 위해 기본적 분석 관점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시경제는 증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지정학적 이슈와 정책은 특정 산업의 수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산업의 업황은 개별 기업의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시경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지정학 이슈와 정책도 결국 산업의 업황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입니다. 유망한 산업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수급이 따라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투자 공부의 핵심은 산업의 기본적 분석입니다. 투자 공부의 80% 이상은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투자를 위한 축적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많은 것들을 전부 공부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투자 공부는 끝이 없고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론부터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업이 있는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퇴직연금 ETF 투자에 포커스를 맞춰 시간이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한국 증시는 조선, 방산, 원자력이 주도 섹터였습니다. 이렇게 당해년도의 주도 섹터도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안전맞은 시기가 있습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에 앞으로가 유망한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다음 연도 전망이 쏟아지는 연말, 연초에 다음 해의 연간 포트폴리오를 미리 설계하고 리밸런싱 전략까지 퇴직연금 DC의 투자에 큰 그림을 그려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가 가진 투자의 지혜가 부족한데 25년에 유망한 한국 산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지혜를 빌려 유망 산업 ETF를 발굴하는 법. 투자 실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전문가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돈의 속성에서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자산을 벌고 모으고 관리하는 일에 있어 유일하게 믿는 사람은 나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정보를 끊임없이 구걸해야 한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주식 투자 정보와 지식을 무료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유튜브를 비롯해 다양한 채널에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투자 운용사, 경제학자, 슈퍼개미 등 금융 전문가들의 산업 전망과 투자 인사이트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유망 산업과 그 근거를 듣고 학습하는 것은 훌륭한 투자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환경 컨센서스나 네이버 증권에 올라오는 리서치 리포트를 통해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있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망 산업을 파악하고 그 산업에 투자하는 ETF를 발굴하는 실전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TF 발굴 프로세스는 총 4단계로 먼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해당 연도의 유망 산업을 리스트업합니다. 두 번째로 유망 산업과 관련된 레포트에서 해당 산업의 모멘텀, 호재, 대장주, 가이던스를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레포트의 근거 자료들을 통해 검증해 봅니다. 세 번째로 산업을 선택했다면 레포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장주의 비중이 가장 큰 ETF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ETF들을 이용해 위험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합니다. 첫 번째 단계, 유망 산업 리스트업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망 산업을 공부하기 좋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제한된 시간 안에 전문가들의 산업 전망에 대한 농축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산업이 좋다, 어떤 기업이 유망하다 이렇게 결론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산업에 대한 지식이 쌓여야 산업의 주가 흐름을 파악하고 나의 포트폴리오와 리밸런싱 전략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본업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터뷰 방송을 가만히 앉아서 듣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퇴근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가전략 산업 안에서 유망산업 후보를 좁혀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유망산업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려 유망한 산업을 발굴했다고 바로 투자에 나서지 말고 산업 레포트를 통해 한 번 더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투자 수익 확률을 높이고 추가적인 산업 공부도 가능합니다. 본 장표에 반도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레포트에서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모멘텀, 호재, 대장주. 레포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적인 내용이 많을 수도 있으니 이런 상세 내용들은 생략하고 큰 주제와 맥락을 확인합니다. 반도체 모멘텀은 AI 수요급증입니다. 최근 AI 관련 기술과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는 HBM 기술의 하이닉스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기술이 과거에 단가가 너무 비싸고 사양이 너무 높아서 잘 팔리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연구하던 팀도 해체시키고 기술 연구를 사실상 중단하였는데, 지금은 AI 반도체 시대가 오면서 HBM 기술의 수요가 폭등하다 보니 이를 꾸준히 연구한 하이닉스의 주가는 상승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이닉스의 호재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이전에 레포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산업과 기업 레포트에서 가장 많이 추천된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I 모멘텀과 HBM 호재를 바탕으로 반도체 섹터에 투자 선택을 하면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비중이 가장 크고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낮은 ETF를 선택하는 것으로 투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ETF 선택입니다. 검증된 유망산업의 대장주의 비중이 큰 ETF를 선택합니다. MTS에서 반도체로 조회해보면 반도체 ETF는 10개가 넘어서 대장주의 비중이 큰 ETF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삼성증권 MTS에는 ETF 찾기라는 기능이 있어서 아주 쉽게 대장주의 비중이 큰 ETF를 찾을 수 있고 비중이 큰 순서대로 구성 종목 확인도 가능합니다. 작년 연초에 AI 모멘텀으로 상승한 한국 반도체 ETF 수익률 차이를 보면 아래 예시처럼 2월 대비 4월 주가 기준 수익률 차이가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21%, 하나로 FNK 반도체 11%, 하나로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 -1%, 대장주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비중에 따라 ETF의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TF를 최종 선택했다면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수립해 보겠습니다. 레이달리오의 올해도 포트폴리오처럼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현금을 배분하여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은 앞서 선택한 유망한 산업의 ETF로 투자를 하고, 안전자산은 퇴직연금 안전자산 30%를 채권이나 원자재로 구성된 펀드를 계약하면 됩니다. 현금도 일부 보유한다면 주가가 급락하는 예상 못한 악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퇴직연금 DC형이나 IRP 계좌를 이용하여 성장 추구형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2025년 포트폴리오와 리밸런싱 전략을 실제 예시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절하여 나만의 성장 추구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합니다. 위험자산을 다양한 형태 자산으로 배분할수록 저위험이 될 것이고, 주도 섹터의 비중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고위험 투자가 됩니다. 고위험 투자일수록 포트폴리오와 리밸런싱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성장 추구형 저위험 포트폴리오에서 산업 ETF를 제외하면 성장 추구형에서 가장 안전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여기서 주도 섹터란 이미 차트가 전 저점을 돌파하여 신고가를 달리면서 모든 미디어에서 긍정적인 뉴스를 쏟아내는 섹터를 말합니다. 안전마진 섹터는 차트가 바닥을 찍고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로 미디어에서 나오는 뉴스는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성장 추구형 타입 안에서도 투자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여 나만의 성장 추구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발굴한 유망산업 ETF로 실제 25년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리밸런싱 전략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산업 ETF 100% 투자로 하는 성장 추구형 고위험 타입의 예시입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는 포트폴리오와 리밸런싱 전략은 2025년 1월 시점을 기준으로 수립하였고, 교육 영상을 청취하는 시점의 주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강의 자료를 통해서 유망한 산업 ETF의 근거 자료를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통해 금융 관련 전문가들이 미디어에서 언급한 2025년 유망 산업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터뷰를 모두 들어보지 않고도 25년 유망 섹터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AI 결과를 참고하면 편리하지만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배경 지식을 학습해야 스스로 포트폴리오와 리밸런싱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100명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2025년 가장 유망한 산업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 증권사, 리서치회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추천하는 25년 유망 산업들입니다. 두 번째로 2024년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가 추천하는
2025년 유망 산업들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2025년 유망 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명 주식 및 경제 유튜버와 슈퍼개미들이 미디어를 통해 언급한 2025년 유망 섹터입니다. 지금부터 AI를 통해 알아본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위험자산 70% 투자에 적합한 올해 유망 산업의 ETF 투자 전략을 함께 수립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망한 전문가들이 미디어를 통해 추천하는 산업은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아직 주목받지 못한 산업들은 추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략에서는 단순히 추천 횟수가 많은 산업뿐 아니라 추천 빈도는 낮지만 강력한 모멘텀과 성장 호재를 갖춘 산업들도 함께 포트폴리오에 반영하여 장기적인 수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AI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산업을 추리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최종적인 산업 선택은 산업 레포트와 뉴스 등을 통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AI의 결과를 참고하되 개인적인 검증 과정을 더하여 산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성형 AI에게 물어본 25년 유망 산업은 크게 AI,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및 전기차, 반도체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UAM, 스마트 팩토리, 전력, 전기 등 AI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AI 고관여수의 산업이면서 유망 산업으로도 동시에 추천된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섹터를 올해 유망 산업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중 10% 아래로 신재생, 원자력 방산, 우주항공, 금융, 조선, 엔터 산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드린 트럼프 수혜 섹터와 해당 산업 ETF들의 주가 위치도 포트폴리오 설계에 반영합니다. 종합해보면 25년의 초입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반도체, 바이오, 로봇, 엔터 4가지 산업을 투자의 중심으로 둡니다. 24년부터 이어져 최정상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나우주도 섹터인 조선, 방산, 원자력 3가지 산업이 조정이 오면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킵니다. 안전마진에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및 중국 문호 개방 테마인 서브 관심 섹터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합니다. 이렇게 하반기에 2차 전지까지 함께 5가지 넥스트 25년 주도 섹터를 메인 포트폴리오로 리밸런싱하고 나우 주도 섹터 서브 관심 섹터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25년 투자의 큰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장표는 AI를 통해 확인한 한국 금융 전문가들의 25년 한국 유망 섹터 결과를 모멘텀, 주가 위치, 추천 ETF와 함께 종합 정리한 내용이니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증시는 작년까지 급등한 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높은 PBR과 트럼프 정부의 대내외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직접 투자와 국내 상장 글로벌 ETF 투자 모두 수익 실현과 배당금 15.4%가 과세됩니다. 올해는 미국 증시보다는 저평가 상태의 바닥에서 상승하는 한국 증시에 투자해보면 어떨까요? 발굴한 2025년 유망산업 ETF로 포트폴리오와 리밸런싱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넥스트 주도 섹터인 바이오, 반도체, 로봇, 엔터 4개 섹터를 중심으로 분산하여 중장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도 섹터인 조선, 원자력 방산과 테마 섹터는 이동평균선 61선 수준의 충분한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현재 나우 주도 섹터는 상승 국면에서 최정상 지역으로 상승하는 구간으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주가는 이미 정고점을 뚫고 최정상 지역을 달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설계했다면 이제 리밸런싱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저의 포트폴리오를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년 넥스트 주도 섹터인 제약바이오, 반도체, 로봇, 엔터 4개 섹터 비중의 비율은 4개 산업의 업황에 대한 모멘텀의 강도에 따라 조절합니다. 저의 포트폴리오는 올해 바이오 업황을 가장 좋게 보아서 바이오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 ETF들이 56주 전고점을 돌파하여 신고가를 갱신할 때마다 5에서 10% 분할 수익을 실현해 갑니다. 일부 수익을 실현하여 모아온 현금은 25년 나우주도 섹터와 관심 테마 섹터가 조정을 받아 61선의 주가가 근접하면 3번에서 10번 정도 나누어 분할 매수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줍니다. 2차 전지는 하반기부터 기술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리밸런싱 시기에 포트폴리오에 편입합니다. 섹터별 ETF의 주가는 투자한 시기의 호재와 악재 소식에 따라 다르게 움직입니다. 리밸런싱은 단순히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르게 움직이는 ETF들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상승 시 수익을 확보하고 조정 시 재진입하는 전략적 순환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섹터의 수급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하는 매수 타점에 오지 않을 수 있고 예상보다 하락 조정의 기간이 길고 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의 기준과 방법은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자산 ETF 운용 전략.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강의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수와 매도를 하는 적절한 시기와 원칙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굴한 산업 ETF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방법과 리밸런싱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을 위해 매수와 매도 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기본적 분석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예상치 못한 급락이나 이슈에 대비해 손절 기준을 세우고 일정 비율의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선 수익보다 손실을 먼저 통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멘탈 관리입니다. 시장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과 전략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수익보다 손실이 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리스크 관리, 멘탈 관리,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업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 분석은 발굴한 유망산업의 모멘텀과 호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산업의 매수의 이유였던 호재의 소멸이 바로 매도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의 변화와 호재의 주요 이벤트 일정을 파악하여 분할 매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5년 현재 주가가 최정상 지역을 달리고 있는 주도 섹터, 원자력 산업 모멘텀과 호재의 예시입니다. 모멘텀은 업황이 좋은 산업의 긍정적 상승 동력이자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은 웨스팅하우스의 오랜 원전 기술 로열티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종료된 것입니다. 두 번째 모멘텀은 AI 기술 이용에 따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 대형 원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지정학적 배제로 원자력 발전소 수출이 어려워졌고 유일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는 비용과 건설기간 측면에서 한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멘텀은 유럽의 친원전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발전소 수주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들과 더불어 실제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 대한 구체적인 호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 100% 반영된 호재는 체코 수주 정도이고 앞으로 가까운 시점에 UAE, 폴란드, 트리키에 SMR 관련 호재가 남아있으며 장기적으로는 K원전 르네상스를 이끌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가 남아있습니다. 원자력 매수의 이유였던 호재가 실제로 발생하여 해당 재료가 소멸되는 것을 모니터링한다면 스스로 매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조선 산업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 모멘텀은 2000년 초중반에 발주호황 이후 다시 슈퍼사이클의 주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은 세계 최고의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은 이미 조선업 경쟁력을 잃었고 미국이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을 지정학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한국조선 산업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환율로 인해 한국조선 업체들의 수익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강력한 금융 지원입니다. 호재는 첫째로
러시아 유럽 간 가스관 LNG 수출이 중단되면서 LNG 운반선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5년 1월에 인도 정부의 선박 천척 발주의 메가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트럼프의 중국 해군력 견제를 위한 미국 군함 발주 요청입니다. 네 번째로 MRO 사업 즉 미국의 노후된 군함의 유지보수 정비 사업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계 최고의 조선 엔진 기술력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모멘텀과 호재들로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뚫고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많은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61선 수준의 조정을 받으면 매수의 기회이고 호재의 재료 소멸을 모니터링하며 매도할 시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 모멘텀과 호재를 파악하였다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종목 투자를 하면 개별 종목의 PER을 통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파악합니다. ETF는 PER이 없고 모든 구성 종목의 PER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대장주의 PER을 통해 매수와 매도 계획에 참고하면 좋습니다. 원자력 ETF를 예로 들면 에이스 원자력 ETF의 구성 종목 중 비중이 가장 큰 현대일렉트릭과 AS일렉트릭이 대장주처럼 보이지만 AI 전력 테마주에 가깝습니다. 두 종목이 물론 원자력 ETF의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만 원자력 산업 투자를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한전기술 등과 같은 순수 원자력 대장주들의 주가 흐름을 봐야 합니다. 원자력 ETF 대표 종목들의 차트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과 같은 전력주 모멘텀 수혜주의 급등으로 박스권을 돌파하였습니다. 순수 원자력 산업 대장주이면서 다른 섹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두산에너빌리티, 우진엔텍, 한전기술 등은 아직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순수 원자력 대장주들의 차트의 위치를 통해 원자력 ETF의 호재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투자하는 ETF의 종목들의 특징도 파악하면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순수 원자력 대표 종목들의 PER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 섹터에 포함되어 보통 PER을 40에서 50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황이 좋은 시기에는 PER이 더 높아집니다. 한전기술과 우진엔텍의 PER은 원자력 섹터의 일반적인 수준의 PER이고 제일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는 평소 수준의 PER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므로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ETF 구성 종목 중 대장주의 차트 위치와 PER 수준을 매도 계획 결정에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사람마다 주관적인 차트의 기술적 해석이 다르며 무엇보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전업 투자자나 전문가들에게는 유효할지 모르나 직장인에게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기술적 분석의 지식은 기본적 분석 투자에 보조지표로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매매를 하지 않지만 매매를 하는 시기에 최적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에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적 분석을 맹신해선 안 됩니다. 기본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시장 분석가이자 기술적 분석의 고전 스탠 와인스타인의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을 통해 기술적 분석의 기초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와인스타인의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의 차트 4단계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기초 지역은 주가 하락세를 멈추고 거래량이 늘어나며 횡보를 이어갑니다. 2단계는 상승 국면으로 이동 평균선 위로 30주 동안 돌파를 시작하며 주가의 등락이 심해집니다. 3단계 최정상 지역은 상승세가 끝나고 매도세와 매수세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4단계 쇠퇴 국면은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며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우량주라도 보유하거나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매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구간이 최초의 매수 시그널을 파악할 수 있는 1단계 기초 지역입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구간이 매도 시그널을 파악할 수 있는 3단계 최정상 지역입니다. 앞서 강조드렸다시피 기본적 분석에 의한 산업 모멘텀과 호재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4단계 주기를 더 정확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 분석과 차트의 주기를 연결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으로서 유동성이 늘어나는 금리 인하기에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게 바이 더 팁으로 증시의 주가가 하락해 있는 구간이고
해당 연도 강력한 모멘텀과 긍정적인 호재가 있는 산업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매수 시기가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해당 섹터가 차트 주기의 기초 지역에 있다면 가장 좋은 투자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기초 국면에서 박스권을 돌파한 후 단기 조정을 받는 구간을 풀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승 국면에 풀백의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많아지고 RSI가 제로라인 위로 올라갈수록 강한 수급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기술적 분석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보조지표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이동평균값을 연결해서 만든 선으로 단기 5일선과 21선, 중기 61선, 장기 121선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상승이 깨지는 선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락을 버티고 멈추는 선이 지지선이 됩니다. 5일선은 단기 추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1선은 단기, 중기의 방향성을 나타내며 심리선 혹은 생명선이라고 불립니다. 61선은 중기 추세 파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락하는 구간에서 상승 전환하느냐, 하락 추세를 이어가느냐의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합니다. 121선은 장기 추세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존선이라고 부르며 121선이 깨지면 장기 하락으로 전환할 확률이 커집니다. 모든 이동평균선은 수렴과 확산을 반복합니다. 골든크로스는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것으로 61선이 121선을 돌파하면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21선이 61선을 돌파하면 단기 상승 추세를 알리는 골든크로스가 됩니다. 데드크로스는 반대로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아래로 이탈하는 것으로 5일선이 21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 단기 상승 추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고 61선이 121선을 깨고 내려가면 장기 하락 추세의 시작이 되는 데드크로스가 될 확률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수와 매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잘했더라도 투자 성공의 100%는 없습니다. 투자한 종목의 자신만의 손절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넘어서 하락하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절매는 금융투자의 최종 리스크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년 끝을 모르고 상승하던 주도 섹터, 2차 전지를 투자하던 500만 개미들은 2차 전지에 물려서 3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업황이 좋은 주도 섹터이고 엄청난 거래량과 수급을 동반하더라도 최대 마이너스 25% 이상 하락한다면 손절매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 가격 대비 10% 이하로 하락하면 손절매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의 금융자산 손절매 기준은 13.2%입니다. 알고리즘 기술적 분석, 퀀트 투자의 평균 손절매는 매수 가격 대비 25%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대응할 수 없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꼭 기계적으로 손절하고 반등하더라도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만의 손절 마지노선을 세워야 하고 이런 보호장치 없이는 어떤 주식도 보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투자하면서 꼭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투자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의식 과잉으로 번지면서 원칙에서 벗어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투자의 원칙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칙은 괜히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매수와 매도의 기본적, 기술적 분석의 준수는 투자의 안전벨트입니다. 평생 투자하면서 사고가 날 수 없습니다. 언제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한 안전벨트를 매고 살아있어야 투자를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주식 공부를 하면서 많은 유튜브 채널을 접하게 되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들의 원칙에 맞지 않는 특별한 방법으로 대박을 터뜨린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하기 마련입니다. 탐욕을 일으키는 투자 콘텐츠는 멀리하고 원칙 안에서 투자의 지혜를 전달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로우 프라이스 명언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물론 기업도 변한다. 나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되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강의를 들으신 모든 투자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